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곳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멕시코에서도 미국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그녀는 의문의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한국 돈 3만 원 상당의 달러를 건네받고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한국인 남자를 통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경악하고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미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겪게 된 것일까요? 언니, 우리는 언제쯤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언니 말대로 미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는 할까? 저는 멕시코에서 고아로 자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안드레아 로메로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께 공개할 이야기는 사랑하는 저의 언니와 한국인,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리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처참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멕시코에서 고아로 자란 여자인데요. 그런 저였지만 저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늘 의지할 수 있었고 기댈 수 있는 존재.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언니는 저와 피를 나눈 친언니는 아니었지만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늘 배려심이 깊고 자상한 언니였죠. 만약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언니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나쁜 길로 빠졌거나 아니면 굶어 죽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멕시코에서 고아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생활을 하루하루 연명하다 보니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뭐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할 정도의 사면초가 상태까지 몰려버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늘 제 언니는 그러한 희망을 찾을 때마다 미국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우리 같은 고아들에게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며 언젠가는 저와 함께 반드시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죠. 더 이상 언니와 저는 이곳에서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절망감에 빠져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이민을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 제출했고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인 저와 언니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출신 국가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난민 신청의 근거들도 모두 기재했죠. 언니와 저는 미국 이민으로의 부푼 꿈을 아는 채 긴 시간 동안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 긴 시간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으로의 난민 이민에 성공하였지만 미국으로 떠난 것은 저 혼자였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욱 미국 이민을 원했던 것은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차마 미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미국 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던 우리였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구걸하고 돌아다녔어도 빵 쪼가리 하나 얻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음식이었지만 우리 둘은커녕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이었죠. 그럼에도 언니는 그 음식을 저와 이름 모를 동양인 남자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언니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고 남들이 먹다 남긴 썩은 음식들을 먹었다가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고 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과 등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더더욱 삶에 집착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어떻게 해서든 언니가 원했던 삶을 대신해서라도 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바라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친언니와도 같았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라도 죽은 언니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원하고 영원하던 미국으로 건너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
그곳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라던 언니의 말이 이제는 저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과도 같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니가 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동양인 남자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자책감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렵게 구한 식량을 저와 한국인 아저씨에게 양보하면서 정작 언니 본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그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동양인 아저씨에게 그런 온정을 베풀어준 언니가 이해되지 않았죠. 그냥 저와 둘이 나누어 먹었더라면 이런 결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그 이후로 동양인 아저씨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언니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자책을 느끼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년에 걸친 난민 신청을 통해 어렵게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던 저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미국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으로 불렸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잔인한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일자리가 문제였죠. 난민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굳이 난민들이 아니어도 일을 할 사람은 천지에 널려 있었기에 우리와 같은 난민 이민자들이 일할 자리는 없었죠. 하루는 아무런 기술도 필요 없고 하지만 멀쩡하다면 할 수 있다는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민자들에게까지 내어줄 일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세요. 혹시 당신 불법 이민자는 아닙니까? 행색이 조금 수상한데 저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협박받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이민자라는 이유로 온갖 모욕을 받아야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일자리만 구하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자리도 주지 않을 거면서 마치 자신들의 불만족을 저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듯 모욕만 주며 쫓아내기 일쑤였죠. 저의 이러한 하소연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그건 모두 너의 잘못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고아로 자랐으면 영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줄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언니가 영어에 능통했고 그 언니의 추종자나 다름없던 저였기에 영어를 미리 익혀두었죠. 그러니 영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핑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 와서도 거리를 돌아다니며 주거의 어려움에 봉착해야 했습니다. 국어를 하고 매일 무료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아야 했으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온 동네를 비집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러한 생활들이 너무나 지쳐서 문득 죽은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언니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고초들을 알고는 있었을까? 그토록 원하던 미국행의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언니가 보고 싶어서였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며? 그런데 이게 뭐야? 언니가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미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야? 저는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니가 생각하던 기회가 무궁무진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민자의 한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만약 이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주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딘가에서 쓸쓸하게 세상과 안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잘 곳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아마도 그런 정신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 시기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짜 배식을 해주는 곳을 어렵게 찾아내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며 겨우 한 끼를 해결했던 날이었죠. 그런 와중에 새롭게 알아낸 무료 배식처에서 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배식을 나눠주던 남자가 저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은근슬쩍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혹시 이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마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무료 배식처 유리에 비친 저의 후줄근한 모습을 보자마자 깨져버리고 말았지만요.
그 남자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 돈 30불이었습니다. 사실 30불이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돈이었죠. 이 돈이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저의 목숨을 지탱해줄 방어막이 되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30불을 건넨 사람은 동양인 남자였는데 아주 젊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료 배식을 먹으면서도 한참이나 30불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곱씹었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동양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골목길로 손짓하며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저 동양인 남자가 제 몸을 원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은근슬쩍 돈을 주는 남자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당장 오늘 내일 어디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저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던 동양인 남자는 저에게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서 선의를 베푼 것뿐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굶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저는 한국인이고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배급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찾아오세요. 다음 주는 아마 한국 음식이 나올 거예요. 놓치면 후회하실지도 모를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려서 맨손으로 땅굴이라도 파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혼자서 그런 음침한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해버리다니. 아무래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다 보니 그런 극단적인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었나 봐요. 자신을 한국인이라 소개한 젊은 남자는 저에게 그야말로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저는 그의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호의였기에 그 감동은 더욱 크게 다가왔죠. 어쩌면 미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한국 남자가 배식을 해주는 무료 급식소에 방문을 하였고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던 미국의 이민 생활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제가 목격한 희망의 빛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한국인 남자로부터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 남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친분이 생겼는데 이런저런 저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고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미국의 한켠에 자리 잡은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신성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일을 하고 받는 보수도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준 것인지 월급의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급의 형식으로 보수를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지금은 1급이 더 좋게 느껴지겠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월급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거라며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까지 주는 한식당 사장님까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했죠. 알고 보니 이 식당의 사장님은 저에게 30불을 건네고 취직을 도와준 한국인 남자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 배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식당은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지금 사장님의 남편이자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남자의 아버지가 혼자서 일구어내시고 운영하시던 식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 때문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하는데 생전에 그분의 뜻으로 매주 무료 배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뵙지는 못한 분이었지만 돌아가신 식당 사장님의 남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타심이 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이민자와 마찬가지인 미국에 사는 한국인분들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우연히 찾아온 행운과도 같은 것으로 치부했었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일자리까지 제공해준 분들에게 언젠가는 보답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분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새 저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버린 30불의 사나이. 저는 남편에게 최근에서야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한참이나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가슴 저려와서. 내가 왜 당신에게 느닷없이 30불을 건넨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이라면서 말이지. 아버지는 미국에서 식당을 차리기 이전에 추방된 적이 있었대. 멕시코로 말이야. 그때는 진짜 돈도 한 푼도 없을 때였고 아무런 희망도 뭣도 없는 상태였다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30불만 하고 외쳤다는 거야. 그 정도의 돈이면 죽기 전에 한 끼 정도는 그럴싸하게 먹을 수 있을 딱 그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그런데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보셨다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이틀을 굶고 까딱하면 죽겠다 싶은 날이었대. 그때 다 쓰러져가는 아버지에게 어떤 멕시코 여자가 먹을 것을 주더라는 거야. 그 여자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여자로 보였다지. 그 덕분에 아버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어. 그곳에서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여차저차 알아봤는데 아버지에게 음식을 건네준 여자가 죽었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 당시에 그 여자가 먹을 것을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에게 나누어 주고는 자신이 먹을 것이 없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심각한 식중독으로 세상을 떴다고 했어. 그때부터였대.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 배식을 하게 된 계기가 도대체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빠 딸이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데? 한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야? 여기도 아시아라고? 대한민국 서울의 한 커피숍. 이곳에는 미모의 미국 여대생이 외모와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으로 흥분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듯한 모습으로 격앙하며 울부짖던 여대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부모님과 연락마저 끊겨버립니다. 이에 미국 여대생의 부모님은 오열하며 사법기관에 실종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미국 여대생은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난 절대로 아시아 국가에는 가지 않을 거야. 동양인들과는 엮이는 것도 겁난다고. 동양인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지? 저는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노라 테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독특한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집안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외동딸이다 보니 유복하게 자란 것이죠.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그렇게 자란 사람이다 보니 다소 이기적이고 자립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물론 저와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 저에게는 최근 들어 유독 깊게 빠진 취미 분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가리지 않고 아시아에서 만들고 아시아인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빠짐없이 시청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감이랄까 그런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왜 그런 감정이 생기냐고요? 그야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분야가 액션과 스릴러 쪽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비추어지는 주인공들이나 악당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짓을 하는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동양인들은 특유의 그 무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무섭더라고요. 이는 저의 삶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 실제로 미국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있었고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에도 동양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들과 깊은 사이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대화조차 길게 나누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저 스스로가 그들과의 거리를 둔 셈이었어요. 만약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기 전부터 오랜 시간 여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낳기 이전부터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행지를 다니며 사셨던 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지닌 분들이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유분방한 부모님과는 다르게 저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무척이나 강했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저희 부모님은 뜬금없이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를 빼고 두 분만 말이죠. 저는 혼자 집에 있기 싫다며 떼를 쓰고 야단법석을 피웠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단순한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사업 차가는 것이라서 동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운이 걸렸을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라며 단박에 거절하는 부모님의 행동에 저 또한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릴 수는 없더군요. 게다가 여행의 목적지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라서 저 또한 내키지 않았죠. 저에게 있어서 아시아 국가는 그저 영상 콘텐츠로만 즐기는 플라토닉 사랑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으로 떠났고 저는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단 며칠만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노라, 집 잘 지키고 있니? 우리 딸한테 큰 부탁 하나만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방에 보면 아빠 서류 넣어 놓는 서랍 있지? 거기에 있는 서류들 전부 챙겨서 한국으로 좀 와줘야겠다. 그게 없으면 한국에 오나 마나인데 깜빡해버렸네. 팩스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부탁하지? 우리 딸 부탁 좀 하자. 알겠지? 솔직히 저는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혼자 집 지키는 개가 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서류까지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죠. 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는 하나의 선택지밖에는 없었죠. 저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서류를 가지고 떠나기로 했고 한국에 도착하면 부모님에게 서류만 건네주고 곧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도착한 사실을 알렸고 서류를 넘겨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위치를 물었죠. 그리고 이어진 부모님의 대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해변에 있단다. 확실히 캘리포니아가 날씨는 좋아. 바닷소리 들리니? 우리 걱정은 마라. 이곳에서 휴가 좀 즐기다가 복귀할 테니까. 그러나 저러나 우리 딸은 한국에서 여행을 좀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렴.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지? 캘리포니아라니? 산타바바라 해변이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 순간만큼은 저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저는 혼자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저를 완전히 속였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부모님은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부모님의 이러한 장난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했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기왕지사 한국에 온 김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여행하다가 돌아가든지 저는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러고 보니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끊었던 것이 분통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저의 짜증 섞인 분노를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의 이러한 태도를 눈치챈 것인지 부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결국 저에게 이토록 심한 장난을 친 부모님을 원망하며 화가 나서 당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이 계신다는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왔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위해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죠. 하지만 제 정신이 너무 부모님의 장난에만 매몰되었던 것일까요?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위해 가방을 뒤지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지갑이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저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각종 소지품이 들어있었기에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차, 소매치기 당했나?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지갑이나 도둑 맞은 저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순간이었죠. 역시나 한국이라는 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여행객들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득실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만에 하나 도둑 맞은 게 아니라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커피숍에서 공항 쪽으로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가며 바닥에 지갑이 흘렀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 웬 동양인 남자가 저를 주시하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죠. 설마 했는데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무언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잃어버린 제 지갑이었어요. 정말이지 1,000원이었죠. 그러고 보니 이 남자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에 열중하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커피숍에서 지갑을 두고 나왔었고 이 남자분이 저의 지갑을 들고 돌려주기 위해 이곳까지 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 남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 남자분의 소지품은 온데간데없고 제 지갑만 달랑 들고 이곳까지 나온 거여서 혹여나 소매치기들이 이 남자분의 노트북을 훔쳐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노트북 커피숍에 그냥 두고 오신 거면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갑작스러운 저의 걱정에 자신을 한국인 남자라고 소개한 민기 씨는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저래? 저 한국 남자가 왜 갑자기 저렇게 웃어 제끼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왠지 밝은 이 남자가 싫지 않았죠. 민기 씨는 저에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한국 여행은 처음인가 보네요. 라는 예언자 같은 이상한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 여행 중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사라진 후 저는 아주 이상한 이질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이내 그것의 정체를 알아챘죠. 아니, 그런데 저 남자 동양인 맞아? 왜 이렇게 살갑고 친절한 거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과하게 오버를 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저는 무턱대고 동양인을 싸잡아서 그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라며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동양인 중에서도 민기 씨 같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한국 남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온갖 짜증과 분노를 폭발하려고 했던 저에게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배려였지만 민기 씨의 행동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리 딸. 전화했었네? 무슨 일이야? 한국 여행은 재밌어? 우리도 사업 때문에 한국에 종종 갔었는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간을 보냈었어. 우리 딸도 그 느낌을 만끽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무 화내지 말고 이번에 아빠 엄마가 원하는 만큼 한국에서 제대로 여행하고 온다면 선물을 줄게. 우리 딸이 그렇게 원하던 차. 어때? 저를 속인 부모님이 미웠지만 제가 그토록 원하던 차량을 선물해준다는 말에 저는 금세 해벌쭉해서 그러겠다고 했죠. 사실 부모님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조금 여행을 즐기다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저는 어쩌면 차가 없이도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곳들을 다니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미국에서는 개인 차량이 없다면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마트에 보리를 보더라도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야 했고 택배 주문을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건 기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단 일주일의 생활을 해본 결과 차가 없이도 충분히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그만큼 훌륭했죠. 물론 미국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교통수단들이 존재했고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금액도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고 편의성은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이곳저곳을 다닐 때 환승을 자주 했는데 환승으로 인한 가격 할인은 저에게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나 시드니는 버스를 한 번만 타더라도 정말 비싼데 환승도 안 되거든요. 게다가 택시를 타고 5분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10,000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끔찍한 가격.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와 대중교통이 죄다 비싸죠.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이나 기차들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저에게 있어서 더더욱 대중교통의 매력이 커진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독일에 여행을 갔을 때 기차를 여러 번 탔었는데 단 한 번도 제 시간을 맞춘 적이 없었죠. 알고 보니 독일 사람들도 기차는 잘 안 타려고 한다더군요. 시간을 안 맞추기로 유명하다고. 한국의 이러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차가 좋아서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차를 통해 이동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운전하고 피곤함에 찌든 제 모습이 상상되며 진저리가 처질 정도였죠. 저는 혼자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다가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현지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내기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제 지갑을 되찾아준 한국 남자 민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기 씨 덕분에 제가 모르던 한국의 숨은 명소들을 다닐 수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민기 씨와 저는 부쩍 친해졌죠. 그렇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여행을 다니며 저녁을 먹었고 이어서 가볍게 펍을 방문하여 술을 한잔 마셨어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안전한지 새삼 깨달았죠.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토록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거닐고 식당과 술집에 드나드는지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심지어 이 야밤에 여자 혼자서 돌아다니는 한국 여성분들도 꽤 많아서 정말 놀랐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은 마치 환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나라로 생각하며 더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펍에서 민기 씨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민기 씨가 잠깐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달이 나고 말았죠. 저는 살짝 더워서 바람을 쐬기 위해 민기 씨에게 문자를 남겨놓고 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분위기와 정취에 취해 살짝 어두운 골목 쪽으로 걸었죠. 그곳은 사람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기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순식간에 낯선 동양인 남자 3명이 저에게 다가왔고 능숙하지만 민기 씨와는 조금 이질적인 억양의 한국어를 구사하며 저에게 추근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 왔느냐고. 우리랑 같이 놀자고 했죠. 저는 일행이 있으며 이곳에는 잠시 바람을 쐬러 온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런 저를 둘러싸고 지속해서 자신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강요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에게 친한 척 어깨동무하더니 저를 강제로 힘으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그제야 저는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성인 남성 3명을 힘으로 이기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죠. 저는 꼼짝없이 그들에게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면 고함조차 내지를 수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목에 있는 근육들이 위축되어 말소리가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저는 곧이어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끌려가던 저를 낚아채고 제 앞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던 민기 씨였죠. 그 순간만큼은 제 눈에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용기 있고 남자다운 행동이었죠.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한 명이 아닌 3명이었고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같이 험악하게 생겨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든 상대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민기 씨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그날 민기 씨와 무사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저의 남친이 되어버린 민기 씨 덕분이었죠. 그 당시 어디선가 영웅처럼 제 앞에 나타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합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민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제 앞을 가로막았던 남친은 다소 차분한 모습으로 그들을 응시했으며 이쯤하고 돌아가시라는 말을 그들에게 건넸죠. 하지만 그들은 취기가 좀 올라와 있었는지 남친의 그러한 대응에 흥분하며 반응했고 이내 남친에게 달려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민기 씨는 그들 중 제일 앞에서 달려드는 한 명에게 카운터 펀치를 적중시켰고 상대방의 체중과 민기 씨의 체중이 마주치는 곳에서 민기 씨의 주먹은 그대로 상대의 턱에 적중했죠. 순식간에 일어난 그 찰나로 인해
상대방은 땅바닥과 키스를 해야 했으며 이에 놀란 나머지 두 명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이번에는 동시에 민기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야말로 민기 씨에게 큰 사달이라도 나겠다 싶었지만 저의 걱정은 그저 찰나의 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짝 몸을 비틀어서 위치를 이동시키더니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가볍게 앞손으로 잽을 내밀었고 이내 둘 중 한 명의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며 곧바로 굽혔던 허리를 일으키면서 나머지 한 명에게 뒷손으로 펀치를 먹였죠. 이 과정은 정말이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3명이었던 추행범들은 단 한 명만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익숙하지만 한국어는 아닌 언어로 과격한 표정을 짓고는 무언가 짓거리더니 이내 도망을 가고 말았죠.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조선족들이었으며 그날 이후 자신의 나라로 추방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나홀로 한국 여행을 한 이후로 제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해하셨지만 이내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큰 혼란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민기 씨와 그러한 일을 겪은 이후로 원래 정해진 한국 여행 기간을 훌쩍 넘기며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며 며칠 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미국에서 경찰 측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제 인생은 한국을 여행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변했죠. 과거 동양인들을 무조건 싸잡아서 무서운 사람들로 치부했지만 그러한 편견이 때때로 의도치 않은 운명과 직결되고 그 운명은 결과적으로 행운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움직이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운명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